개인적으로 제가 금강경 봉창기도를 하면서 금강절을 상징으로 이유는 뭐냐, 금강이니까 그렇게 상징으로 썼었고, 그리고 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모릅니다. 금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금강이 아마 청동 학금 중에서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동기사회에서 학금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청동 황동이 있거든. 예, 근데 청동 황동 중에서 뭔가 조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게 그 당시, 그러니까 일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동무기만 쓸 때 청동과 황동으로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무기,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이 금강저어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무기인지 정확하게는 몰라. 신화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못해요. 이게 고대 무기고 신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기는 분명한 건 이렇게는 안 생겼습니다. 이게 자루형으로 생겼을 거고, 분명히 무기를 이렇게 잡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는 무게로 때리는 무기예요. 무게로 때리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날을 세우는 무기가 아니고 힘으로 때리는 무기예요. 그거는 날을 세우려면 철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철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날을 세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사람 뼈에 한두 번 부딪히면 날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자꾸 생각하는데, 칼이 전 세계 전쟁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최강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총 말고, 이런 거 말고, 옛날 무기 중에서 최강의 무기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가 의외로 최강 무기예요. 그리고 가성비가 엄청 좋아요. 1대1에서가 아니고 진법을 짰을 때, 로마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당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것도 창입니다. 창하고 방패예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동방원정까지 다 했던 것도 창입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 전법.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땠을 것 같아? 우리는 왜 창을 안 썼지? 우리는 활이지. 왜지? 그러니까 동아시아 3국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본은 칼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활이고, 중국은 창이라 그러거든. 일본이 칼인 이유는 일본도 창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일본이 칼로 상징되는 이유는 1대1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1대1로. 그러면 1대1로 싸울 때는, 그러니까는 리더들끼리 싸울 때, 그 다음에 대결할 때, 이럴 때 창이 필요한 거고, 중국이 창인 이유는 중국이 평지국가라서 그렇습니다. 평지국가라서. 그리고 우리는 창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매복조예요. 지형을 보면 매복에서 숨어서 활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과 달리 임진왜란 때 조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조총이 생각같이 그렇게까지 효용성이 좋지 않아. 조총 어떻게 쓰는 거냐면, 조총은 한 명이 쏘고 나면 이거를 다시 이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활은 연사입니다. 그러면 조총은 어떻게 쏘냐면, 한 줄이 쭉 서가지고 한 방 쏘고 뒤로 빠져요. 뒷줄에서 딱 나와. 장전한 놈이 뒷줄에서 딱 나와. 그리고 또 쏘는 거야. 그리고 뒤로 빠져. 그리고 장전한 놈이 또 나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수십 발이 나간다고 보면 돼. 기관총입니다. 기관총. 그래서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개활지에서 걸리면 활은 진짜 이거 완전히 박살납니다. 예전에 그거 있었죠. 탕금대 전투. 배순이 쳤다가 초토화됐죠.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왜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달라. 바볼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퇴로를 주면 이것들이 다 도망가게 돼 있대. 이게 지금 상태가, 조선 군대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임진왜란이 나가지고, 병사를 모으라고 해서 병사들이 왔는데, 군적에 있는 놈이 왔는데, 붙들고 왔대. 무슨 무기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무기 없을 수도 있죠, 집에. 관계 없어요. 조금만 시대가 올라가면 무기나 농기구나 똑같습니다. 낫을 드나, 쇠스랑을 드나, 안 그러면 도리깨하고 창하고도 1대1 붙으면, 기술 좋은 놈이 이긴다. 창이 대단한 거는, 고슴도치 같이 진법을 치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방패 하나 딱 들어버리면, 그게 로마 병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의 갑옷같이 이렇게 딱 하고 창 딱 꽂아가지고 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대오가 흐트러지면, 기병이나 전차병이 돌진해서 그거를 도륙을 내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커요. 그리고 창이 좋은 점은 뭐냐면 돈이 조금 들어요. 쇠붙이는 앞에만 꽂고 밑에는 나무지, 싸지. 칼이면 전체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칼의 또 단점이 뭐냐면 칼집이 있어야지. 칼집이 있어야지. 칼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뱄을 때 금방 이빨이 나가요. 생각같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다마스커스 검을 만들든지, 최근에 뭐 자물쇠도 자른다는 장미칼 사기죠. 야, 자물쇠가 그 칼로 식도로 자물쇠가 잘리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가 그런 놈들은 진짜 잡아다가 저거 깜빵에다 넣어야 돼요. 미국 같으면 저거 징벌적 제도 뭐 이래가지고 아작이 날걸? 아니, 냉동된 고기도 안 쓸리는 게 정상이에요. 야, 얼었는데 그게 칼로 들어가냐? 여러분이 쓰시는 칼 중에서 가장 잘 드는 칼이 뭔지 아세요? 카타칼, 면도날 이런 게 제일 잘 드는 칼이에요. 그걸로도 쉽지 않아, 안 들어가. 그런데 그게 식도로 그게 들어가겠어. 그래서 그럼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칼이 생각보다는 별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는데 예전에, 칼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 몸에 박히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칼날을 잡는다고. 그래서 칼이 잘 부러져요. 억지로 뽑으려고 그러면 잘 부러져. 그래서 칼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느냐가 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연철과 강철, 그러니까는 좀 무른 놈하고 단단한 놈을 계속 교대로 해가지고 요걸 우리는 접는 방식을 썼고, 칼을 계속 접어가지고 접는 방식으로 그거를 커버하려고 그랬고, 다마스커스 검 같은 경우는 단단한 것과 무른 거를 교대로 이렇게 시루떡같이 해서 그걸 때려가지고 접합을 시켜요. 그러면 휘어도 부러지지 않는 칼이 만들어져. 그런데 기술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한테 찔리면 억지로 뽑으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칼끼리 부딪혀도 부러져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일본 사무라이들은 칼을 2개씩 달고 다닌다. 차고 다니는 이유가 칼 부러지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칼을 그 중얼거리지 좀 말어. 이렇게 꽁알꽁알거려. 저렇게 욕먹을 짓을, 맨날 욕을 먹어도 저렇게 욕먹을 짓을 하니 참 꿋꿋하다. 그래서 우리는 칼을 하나밖에 안 차고 다녔다는 거는 칼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휘용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그거를 싸움용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고대 무기는 전부 무게로 하는 거예요. 무게로. 그러니까 식칼도 2종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거를 베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게로 하는 칼이 우리에는 발전을 안 했고, 옛날에 과도 이렇게 보면, 식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반달같이 생긴 고식도거든요. 그거 크게 발전 안 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류를 잘라야 돼서 무게를 쓰는 중식도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 무거워요. 그래서 무게를 가지고 눌러버리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무게는 날과 관련 없이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게나 속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속도도 그렇잖아. 속도도 그러니까 우주선 같은 거 이런 거 뭐 쉽게 말해서 돌빵 맞으면 우주선 날아갑니다. 우주에서 그렇게 강력하죠. 그게 총알 뭐 몇십 배 이상의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돌빵도 마찬가지잖아. 그 유리가 엔간해서 안 깨지는데 앞에서 이렇게 살짝 돌멩이 떨어뜨리면 속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달리는 속도 때문에. 예. 그래서 무게로다가 해서 이렇게 딱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는 살상력이 100명을 죽여도 끄떡이 없어. 그래서 곤봉 계열 무기, 비슈누가 곤봉을 들고 있거든요. 인도의 비슈누. 오래된 겁니다. 날이 안 선 무기를 들고 있는 신들은 다 오래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나타난다. 그러면 걔 오래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끼, 그 다음에 망치, 토르도 오래된 거라니까. 망치 살상 능력이 줄지 않아요. 100명 죽여도 살상 능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날이 없어서 그래요. 날이 없어서. 그래서 도끼, 망치, 곤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곤봉 계열이거든요. 이걸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강적. 그리고 금강은 최고로 단단하다라는 뜻이고,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냥 단단하다는 거는 날카로운 칼도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도 될 수도 있어요. 상대를 이길 때는 좋은 의미, 그 다음에 그게 내가 그걸 당하는 입장이 되거나 이러면 나쁜 의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인 무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청동기 사회를 주름잡던 아마 무게와 관련하고 단단한 어떠한 무기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신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악마와 신들이 전쟁을 벌여. 전쟁을 벌이는데 악마 쪽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악마라기보다는 마신입니다. 이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기독교식 관점에 의하면 신들이 사는 천사가 있고, 신들 옆에 찢기다시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시다바리들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의 악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안 되는 거고, 약간 루시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신들과 대등관계로 이렇게 버티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는 멍청해서 가는 거예요. 불교적 관점에서는 지옥은 멍청한 사람이 갑니다. 나쁜 사람이 간다기보다도 멍청한 사람이 가. 그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죄를 지어도 야 진짜 똑똑하고 힘 있는 놈은 빠지지. 그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조금 내가 사회적 위치도 약하고 뭐 이게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면 작은 걸로도 되게 두드려 맞고, 센 놈은 야 그거 뭐 원하기 나름이지. 그렇게 세면서 나쁜 놈을 마신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그게 악마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단순 범죄로도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남을 무엇을 위해를 끼칠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걸 불교에서 악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하고 지옥은 다른 거예요. 지옥은 약간 그 장발장 쫓겨가듯이, 빵 하나 훔치고 쫓겨가듯이 그게 지옥.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법은 또 가혹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맨날 봉급 생활자들은 띠끼는 대로 다 띠끼고, 있는 사람은 뭐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뭐 한다. 그 얘기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최대한 뭐 공장도 여기다 지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고, 이쪽에 좀 불리하면 베트남으로 가야 되나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나, 그 사람을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이윤 추구해서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 더 유리해. 그럼 갈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누가 꼭 뭐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니잖아. 예. 조금 더 내가 사회적 부담이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고국기니까 이 나라 안에서 공장을 지어서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러면 고마운 거지. 그런 사람은 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악마. 불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옥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봐봐. 정의나 도덕을 한번 생각해봐. 정의나 도덕. 힘이 있다고 꼭 정의로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히어로라고 해서 꼭 도덕적일 필요가 있느냐?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배트맨 같이 알바를,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밤에 대리 뛰는 거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자경단을 할 필요가 있나? 그 힘으로 털어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신과 악마가 싸운다는 설정은 거기서 악마는 굉장한 고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도 신과 악마가 싸우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싸우는 게 아니고 신과 악마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정의로운 힘센 사람과 부도덕한 힘센 사람의 충돌이야. 그리고 사회는 미안한 얘기인데 정의가 꼭 이기진 않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센 놈이 이기지 정의가 이기진 않아. 그래서 이긴 놈이 정의다, 뭐 사필 규정이다. 그거는 희망사항이다. 희망사항이다.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악마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과, 이게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과 악마의 전투에서 신들이 밀리고 있었고, 그래서 선인, 수행자, 착한 사람이 아니고 신선, 이렇게 돛 닦는 수행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대. 그게 다디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수행을 해서 그 에너지로 뭔가를 좀 이제 신급인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진짜 재밌다. 그럼 내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게 요 금강저입니다. 금강저의 탄생은 그렇게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척추뼈를 뽑아서 야, 이게 뭔가요 싶어. 그래서 악마는 일반 신들의 무기나 인간의 무기는 다 이길 수가 있대. 근데 새로운 종의 무기가 나온 거야. 수행자의 척추뼈 무기. 되게 재밌는 발상인데, 그래서 그게 이 척추표 무기를 가지고 그 악마들을 제압했다. 마신들을 제압했다. 신화는 그렇게 가요. 근데 그거는 신화 얘기고, 분명히 이거는 실제 했었던 어떤 무기를 반영했을 거예요. 그리고 벼락이 친다라고 나오는데, 벼락이 치는 이유는 이게 단단한 금속이라서 금속끼리 아마 부딪히면 불꽃이 튀고 벼락 소리가 나겠지.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큰 소리 아니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도 벼락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지금은 우리가 워낙 큰 소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별로 대단하게 안 보지만, 조선시대 도깨비는 개암 깨무는 소리에 C컵에서 도망갔다. 개암이 뭔지 아세요? 호두 약간 딱딱하네? 라고 보시면 돼. 호두랑 거의 비슷해. 호두 아종인데, 맛없어서 호수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깨무는 소리에, 그런 혹부리 영감 그런 얘기 보면 내가 참 유치하다. 나 진짜 유치해. 도깨비가 그 호두 깨무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도망가는 놈도 그렇고, 도깨비 무서워서 숨어있는 놈이 그거 뭐 처먹을 생각이 나냐? 그걸 깨물어서 먹겠다는 그게 지정신이야? 아니 이게 미친놈 아니요? 아니 지금 야, 여기 지금 살인마가 있어. 살인마가, 연쇄 살인마가 숨어 있는데, 이거 배고픈데 이거 한번 깨물어 먹을까? 야, 이게
이게 뭔 그지 같은 설정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만약에 이런 큰 무기가 두 개가 쇳덩어리로 된 무기가 두 개가 부딪힌다고 생각해. 금속성 무기가 두 개가 부딪힌다고. 그러면 천둥 소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소리 천둥, 그 다음에 불꽃이 튀기면 번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금강저하고 그 다음에 전륜성왕의 전륜. 전륜은 부메랑일 거예요. 부메랑일 거예요. 그게 날아갔다 오거든요. 부메랑일 거예요. 부메랑이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데 멋있고 뽀대나. 멋있고 뽀대나. 근데 어떤 부메랑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기록에 의하면 원형 부메랑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기역자 부메랑이거든. 기역자 부메랑인데 원형으로 해서 얘가 돌아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약간 뽀대나는 걸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강저의 상징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게 상징으로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삿된 것들은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들고 있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나쁜 게 다 사라져. 그래서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법문할 때 맨날 금강저를 맞박에 대시나요? 이렇게. 삿된 게 물리쳐지기 위해서. 삿된 게 물리쳐지기 위해서. 나쁜 게 좀 사라지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량의 나쁜 기운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고려시대 때 사경에 보면 테두리에 금강저가 이렇게 돌려 있어요. 돌려 있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경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책도 다 그래요.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 위태천을 모시고 있어요. 이게 원래 법식입니다. 이 책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책이 그렇다고. 옛날 책이 사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위태천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위태천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금강저입니다. 금강저를 자유롭게 들 수 있는 신은 둘입니다. 제석천과 위태천. 제석천과 위태천. 토르의 망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토르의 망치. 토르의 망치는 무게를 넘어서서 정당한 사람만이 들어 올릴 수 있어. 쩌리들은 들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헐크가 못 들었을 걸.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는 들어요. 아니야, 그쪽 설정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약간 정의로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인도 신화에서 제일 센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신이 이걸 들어. 그게 제석천하고 위태천이에요. 제석천은 인드라 신이고 위태천은 스칸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금강저는 제가 만든 거예요. 별 딱. 왕관의 금강저. 나 이거 내가 생각해도 이거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왕관 금강저. 제가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봉우리가 5개예요. 산 5개. 큰 산이 하나 있고 주변에 2개씩 있어. 그래서 5개.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까마귀가 있고 여기 토끼가 있어. 그래서 이게 1월 5학도예요. 1월 5봉도, 1월 5학도. 그래서 이게 황제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 임금 뒤에 보면 봉우리가 5개가 있고 해, 달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왕관같이 되는 거예요. 왕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왕의 금강저예요. 제왕의 금강저. 왜 네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느냐? 5개가 나오는 건 없어요. 금강저는 1개, 5개, 9개입니다. 1개, 5개, 8고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9개예요.
근데 그건 이제 8고저라고 하거든. 5개면 어떻게 5개냐면 요게 사방으로 있고 가운데 심까지 해서 가운데 심만 있으면 독고 1이 되는 거고 3고저 이러면 요거를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3개 가운데 하나 있고 양옆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고 5고저는 총 6개가 아니고 요게 4개에다가 가운데 심이 들어가서 다 5고저예요. 5고저. 근데 이걸 이렇게 되면 이게 6고저가 된다고. 이게 6고저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든 디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1호 로악도 제가 넣어보고 싶어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연꽃 봉우리 딱 있고, 연꽃 봉우리. 이거 지압하면 되게 좋아. 제가 원래 만들 때는 이렇게 몸을 문대는 이게 아주 이게 지압에 좋습니다. 그리고 왕관같이 만들어서 왕의 기운을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별처럼 오각형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방보다 오히려. 그리고 8고저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 숫자를 그렇게 세는지를 모르겠어. 5고저는 사방 플러스 가운데 심 해가지고 5이라고 그랬잖아. 사방과 중앙.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하면 얘는 6고저예요. 그런데 8고저는 사방 플러스 심이 있어. 근데 그건 9고저라고 안 하고 8고저라고 그래요. 8고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 약간 달라. 그래서 요 금강저 집에 하나 놓거나 안 그러면 가지고 다니거나 이러면 팔자가 바뀌어요.